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시간이죠. 화요일에 더 락코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이제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뉴스가 많이 있었는데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도 오늘도 역시 적극적으로 말을 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문명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타내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거는 대화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7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발언했던 한 장면을 보셨는데, 저 발언은 뭐였냐면, 이 탄핵소추인단에서 대화 협치를 하지 않고 어떠한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협치할 상황이 아니었다, 본인이 시정연설할 때 박수 한번 안 치더라,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대표님부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예. 한편으로는 평생을 갑으로 살아온 사람은 뭐의 독특한 정치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으로 살아왔던. 그리고 문명국가에서 저런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문명국가에서는 저런 일이 다반사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반대는 저분이 다반사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어떤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저 내각 책임제 하는 데서 그 국회에서 수상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공방전 펼치는 거 보면은, 특히 영국 의회에서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네. 맞붙어서 하는 거 맞아요. 보면 이거 이상이죠. 그런데 맞습니다. 그걸 도저히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는 게 이번 계엄 선포의 한 감정적 원인이었다고 고백하는 걸 보고 저분이 헌재 안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야 나올 때마다 너무나 적나라한 어떤 인간적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평생 어떤 갑으로 살아왔던 게 여실히 좀 드러난다. 아니, 정치 그리고 경험이 없어서 그런 면이 있었을까요? 그럼 저는 이 사람이 인생의 바닥을 맛보는 경우가 파산하고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젊었을 때 군대 가는 거거든요. 군대 가서 그 쫄병으로 한번 근무를 해보는 거, 예. 이것도 겪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경험 전혀 없고 구수하면서 뭐 상당히 그 우대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수부 검사. 검찰 조직 안에서도.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가 기업인과 정치인을 수사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그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다 약점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되면은 저런 독특한 인간관을 갖는데,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 국회의원 안 해요. 예, 이긴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대표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 말을 좀 과하게 해석해 보자면, 야당이 나한테 박수 안 쳐줬다고 계엄한 것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예. 저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검사 출신 내지는 법기술자가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좁아지겠구나. 정치라는 것이 아무리 다른 의견이라 하더라도 선과 악으로 구분하면 안 되는데, 본인과 반대되는 의견을 무조건 악으로 치부하고, 그래서 계엄까지 가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를 보면서 다시는 검사 출신 내지는 법 기술자들이 정치할 공간은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야당이라는 것의 사실 역할이라는 게 견제와 감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단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이 시장일 때 야당으로 활동을 했었었는데, 저희도 많은 보이콧을 하고 더 심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산도 막 삭감해보고 운영비도 삭감해보고 인건비도 삭감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시장이
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일은 없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단 뭐 이재명 시장이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조차 하지 않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고백격의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오늘 헌재에서 증언을 했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단전 단수, 그러니까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 여부였는데 이분이 이제 쪽지는 봤다. 관련한 그 쪽지는 봤는데 그 지시는 하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안전을 당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그 쪽지는 있었는데 지시는 아니었다는 그 쪽지가 대통령실에서 만든 쪽지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탄핵에서 예. 오늘 탄핵 재판에서 제일 화제가 된 예, 이야기가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죠. 예. 그죠? 쪽지를 멀리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분 시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예. 그런데 쪽지는 분명히 있었죠. 분명히 있었잖아요. 있었고 문건이 그러면 있었고. 소방청장한테 쪽지 내용대로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는 지금 붕 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실종되어 버렸어요. 일종의 미싱 링크가 되어 버렸는데. 예. 그런데 또 전화했다는 건 또 인정을 하면서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 안전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진술은 음흠. 단전 단수 조치에 뭐 협조하라는 뉘앙스였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 그죠? 요청이 있으면 예. 협조하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단전 단수란 말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윤석열 측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단전 단수는 이 적군을 포위해가지고 아하. 공격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단전 단수거든. 공성전을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물 끊는 거는 이거는 보면 적군에 대해서도 좀처럼 안 합니다. 아, 마지막 수단으로 반인권 하는 점에서 건데 그런가요? 어떻게 언론사를 통해서 단전 단수 해가지고 아니 사고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서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네요. 단전 단수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음. 영화에서 보듯이 깜깜하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공포 상황이죠, 사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필사적으로 방어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긴책은 일단 오늘 이상민 장관 작정하고 나왔다. 아. 이 국회 국조특위 같은 데서는 계속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오늘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본인은 형사재판에 불리할지라도 피청구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겠다라는 작심의 어떤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요. 결국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단전단수 지시와 국무회의 개최 여부일 텐데 예. 단전단수 관련한 증언을 종합해 보면 지시는 없었다, 쪽지는 봤다, 예.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인지는 알고 있었다, 소방청장한테 협조는 요청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예. 한 문장 안에서도 말이 다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윤석열 공소장과 배치되는 발언이고요. 맞아요. 이 부분은 8차 변론기일에서 아마 소방청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을 텐데 예. 재판관들이 소방청장까지 불러가지고 따로 변론기일을 잡아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 여부에 대해서 전 좀 경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오늘 이상민 장관의 발언으로 주요 당사자 3명의 발언이 전부 다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처음에 계엄에 대해서 모두 다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반대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오늘 찬반을 묻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이 3명이 뭐 좀 배치가 됩니다. 이런 결과 이런 증언들을 보면서 재판관들의 좀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이렇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국무회의 심의에서는 부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작성 책임자가 행안부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전 장관 얘기는 이 선포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비상겸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 혼란한 상황에 이어져서 부서를 놓친 것 같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이 발언도 어떤 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발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작용될까요? 이제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그런데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일 책임 있는 이야기는 역시 한덕수 총리. 예. 그리고 최상목 두 분 이야기 아닐까요? 예. 두 분이 다 이게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고 예. 그 전체 성격을 규정을 했는데 예. 이상민 장관은 오늘 이게 위헌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각 장관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 음. 자, 걱정 많이 하는데 위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까요? 그게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예. 걱정하는 게 이게 40몇 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계엄령 선포인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다 서 있는 사람들이 다 행정고시 출신 아니면 법률 전문가인데 예. 이게 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위원 표시를 안 했다는 뿐이지, 그죠? 반대를 하면서 이건 위원입니다 말을 안 했는데 그걸 딱 잡아가지고 위원 인식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걱정을 했다. 이런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야,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상민 장관의 이런 이 말 돌리고 하는 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 그걸 바라보는 헌법재판관이 예. 어떤 판단을 할지 저는 그게 마이너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 얘기는 위헌이나 위법성이란 말은 없었지만 40여 년 만에 처음 계엄하는 것을 국민들이 21세기에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경제 상황이 이렇게 경제 상황도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인데 또 외교적인 것도 다 무너질 것인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설왕설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위헌적인 요소는 없었는데 그 내용 보면 그 뒤에는 다 위법성이고 위헌적인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 문장 빼면 그 전제만 빼면 정확하게 지적하시는데. 그 뒤가 위헌성 위법성인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격을 받을 것 같아. 이분은 법률가니까 그러니까요. 앞에 전제를 하고 말았던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이 회의에서 서명이나 부서 이게 좀 핵심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어떻게 증언을 하냐면 지금까지 국무회의에서 부서 같은 경우는 사후에 장관에게 회람하는 식으로 그렇게 동의를 얻지 그 당시에 서명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 관례를 재판관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가 아마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지난 3월 말 4월 초 사이에 대통령의 삼청도 안가에서 대통령과 만나서 했던 만찬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비상한 조치를 언급을 해서 이 비상한 조치가 이제 계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마도 인식을 했던 것인지 썩 유용한 방법은 아니다 조언을 했고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을 통해 비상조치에 반대한다라는 뜻을 전달했다라고 오늘 증언을 했는데 사실은 신원식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하다가 금방 그렇죠. 경질이 됐잖아요. 네. 경질이 됐던 이유가 이제 이 신원식 장관이랑 김용현 경호처장 사이 계엄 문제라고 밤늦게 다퉈가지고 그 이후에 신원식 장관이 다음 인사 때 안보실장이 됐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이 했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오늘 증언도 약간 그 부분에서 좀 일치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갑자기 경질될 때 뭔가 이거는 있다. 상당히 중대한 뭐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왔습니다. 예. 그걸 알고 보니까 예. 이게 주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계엄령을 선포할 때 협조적인 국방장관을 원했을 것이고 예. 김용현 경호처장은 좀 예스맨에 가깝고 예. 이 저 신원식 장군은 좀 원칙주의자이거든요. 예. 이분이 그리고 이분은 음모론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뿐만 아니라 뭐 광주 사태에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신원식 예. 차장은 이 예. 의외로 이 장성들 출신의 실장. 음모론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 계엄령 계획에 참여를 안 시켰고 그래서 오늘 나와서 하는 발언이 상당히 독자적인 발언을 어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저 아주 직구전 질문을 윤석열 측 변호인이 한 모양인데 무슨 부정선거에 중국이 중국의 무슨 개입 선거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이 대해서도 질문을 했죠. 사실상 근거 없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사실상 단정적으로 말할 수 근거 없다. 없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문제는 현직 안보실장에게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게 만약 중국을 자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 질문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국가 이익이라든지 외교 안보의 중대한 문제를 그냥 다 까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며칠 전에 하얼빈 아시안 게임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에 가서 중국 정상들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고 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면 중국이 이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중국 이런 거에서 민감할 텐데. 그게 이제 윤석열 측 변호인이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중국 선거 개입이 가능하냐. 그리고 중국의 모 기업이 JTBC 기업에다가 1천억을 투자했다는데
그 영향력을 뿌리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중국과 대만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시에시에 거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직접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반중 정서에 공감을 하느냐, 친중 프레임으로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신원식 장군 같은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일축을 합니다. 결국 이제 그만큼 소신이 있는 공직자라는 것이 표출된 것이고 신원식 장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방부 장관 발탁되기 이전에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그 궤를 같이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바른정당부터 소신 있게 개혁 보수를 표방하면서 정치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 성정이 이번 재판에서도 어느 부분 좀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아주 조심하게 보는 게 이 좌파의 반일 종족주의적인 이런 선동도 문제인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한 반중 선동이 그렇죠.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또 20대, 30대에 먹게 된단 말입니다. 예. 이거는 이 반중 선동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이게 또 두 개가 합쳐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폭발력. 이 우익 전체주의라고 하면은 뭐 나치하고 파쇼인데 이쪽에서 구사하는 게 항상 음모론 아닙니까? 음모론과 폭력을 결합시켜서 뭐 유대인 세계 지배론 같은 거 이걸 가지고 히틀러가 그 이성적인 독일 사람들을 마취시키고 정권을 잡았는데 예. 뭐 그 정도 갈 리 없겠지만은 하여튼 좀 우려스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1000번 양보해서 선거 개입을 했다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왜 선거를 이긴 쪽이 부정선거를 제기하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예. 선거를 진 쪽에서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선거를 이긴 쪽에서 부정선거라는 걸 제기하니까 이건 듣는 중국도 황당해 할 거다. 아니,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작년 4월 총선 아닙니까? 4.15 총선. 4월 총선이 부정선거면은 제1 책임자는 누굽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대통령. 예, 이- 관리를 저, 잘못한 거니까 행정 선거관계 수반으로서. 장관 예, 이상민 장관 맞습니다. 예.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예. 자, 오늘 뭐 김용빈 사무총장도 나와서 부정선거는 없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부정선거 의혹 공방은 이 믿지 않고자 결단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제2호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 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여러분.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오전 연설 장면이고요. 대통령께서는 어제죠, 어제. 잘 계시고 잘 지내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영상은 어제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의 접견을 갔던 이 김기현 전 대표, 국민의힘 의원의 기자회견 영상을 보셨고요. 그 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오늘 오전 교섭단체 연설 영상을 좀 짚어봤는데, 자, 일단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굉장히 강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헌정질서 문란의 주범은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다라는 건 핵심 골자였는데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총평하신다. 저는 그 연설 앞부분이 들으니까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년의 공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1인당 GDP가 36,000달러 돌파해가지고 예. 일본하고 대만을 추월했다든지 예. 또 국제적으로 봐서 한국이 경제를 가장 관리 잘하는 나라로 뭐 뽑혔다는 그런 통계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 관계를 복원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은 또 인정해야 되는데 공과 가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29건의 탄핵 발의와 그게 카운트로서 38건의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예. 거부권 유도라고 그랬는데 예. 그 숫자가 비슷한데 거부권 행사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예. 이게 민주주의의 이 체크 앤 밸런스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쪽에서 탄핵 소추하면은 이쪽에서는 또 거부하고. 거기에 또 대응을 하고 특히 또 무리한 법 통과시키면은 거부권을 30몇 번이나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계엄령으로 싹 일소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파멸적 상황을 불러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작년의 그 이른바 의료개혁, 예. 의료 대란 아니었습니까? 예. 또 이건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해결이 안 됐죠, 아직. 지금 3월에 전공의도 안 돌아오고 의과대학생들도 안 돌아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이 참담한 1년에 2,000명 더 늘리려고 하다가 의료 인력을 3만 명을 줄여버렸습니다. 그죠? 아, 그런 전공의 한 해. 10,000명에다가 의대생 2만 명이 떠나버렸잖아요. 예. 그 결과로서 초과 사망자가 지금 막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그냥 의료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25 이후에 국민의 생명에 대한 가장 큰 타격을 준 게 의료 대란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작년 총선 졌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무런 한마디 언급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그 좋은 이야기도 다 묻혀버리고 뭐 그렇더라고요. 예. 이기인 최고는? 저희가 일단 보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라크룸이다 보니까 예. 보수 연사를 보수의 시각으로 총평해 보자면 낙제점이었다. 낙제. 예. 제가 좀 정말 안타깝게 본 것은 첫머리의 인사말과 그 끝에 마무리 인사말 빼고 약 9가지 꼭지의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예. 한미동맹, 체제의 강화, 뭐 분권형 개헌 등. 근데 그 9가지 중에서 8가지의 꼭지에 이재명과 민주당 탓을 넣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과 민주당 때문에 집권 여당이 하고자 하는 것이 막혔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민주당이 45번, 이재명이 19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분권형 개헌도 의료개혁도 연금개혁도 전부 다 이재명과 민주당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국민의힘이 고작 2번밖에 언급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좀 뺐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좋은 현상이죠. 예. 탓을 하지 않으니까요. 예. 결국 책임감을 가지고 연설을 나서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여당이 야당처럼 연설을 했고 야당이 여당처럼 연설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이 결과거든요. 있네요. 그런 점에서 집권 여당이 지금 갈피를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연설문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도를 탓하지 말고 바람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해야 된다라고 권성동 대표 얘기하면서 주로 이재명과 민주당 때문이더라고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이 예.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보수정당이라고 한다면 요즘 보수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시하는 책임과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이냐. 야당의 탄핵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전과자라 하더라도 야당의 당수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 정치, 이정 정치에서 계속 축적되어 있는 젊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런 피시주의 같은 것들을 보수의 정당에서 어떻게 자율성을 가지고 남을 억제하려 하지 않는 그 욕망,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를 말하는 보수의 가치의 어떤 핵심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재명과 민주당 탓만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낙제점으로밖에 평가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대표님은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다면 권성동 대표의 발언 중에 그러니까 이제 세계 어디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했던 대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막 웃었거든요. 이게 아마 지금 현재의 어떤 국민의 모습이 정통 보수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는 어떤 자존적인 웃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저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역사와 전통이 있고 힘이 있는 데가 국민의힘이란 정당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정당이 힘이 있는 거지. 맞습니다. 정당은 잘 조직된
일종의 군대와 정권을 잡는다는 의미에서는 군대와 정당이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난 3년 동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종노릇 했느냐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청와대 졸속이 전, 그다음에 이준석 몰아내기,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의료 대란, 이번 계엄까지 이 5번의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 실정,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이 정권이 망하겠다는 마음을 줄 정도의, 그런데 단 한마디도 한동훈 빼고는 단 한 사람도 예. 그게 방지를 든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노예 근성이지 정당이 주인의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사실은 대통령은 정당 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그런 점에서는 그런 노예 근성적인 책임 회피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108명 중에 한 60몇 명이 영남 출신이니까 네. 국회의원들. 무슨 지역 토호당 비슷한 그런 본성에서 전혀 깨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붙들고 그 인기를 업어가지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거기서 뭘 해보겠다는 이런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제 김기현 전 대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제 아직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대통령과의 선긋기를 별로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이의적 거리두기 하지 않겠다. 권영세 대표가 그렇게 이제 비대위원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지난 대구에서 주말에 열렸었는데 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을 했고 집회도 이제 거리를 뒀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음번 집회 나가려고 한다. 이 전광훈 목사 집회와는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이제 뭐랄까요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기인 최고부터 말씀해 주시면. 조기 대선을 포기했다라고 좀 그런가요? 보여져요. 포기한 그렇죠. 건가요? 그럼요. 중도에 소구하려면 탄핵에 찬성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집회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자유한국당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이 있잖아요. 네. 극렬 지지층 내지는 핵심 지지층으로만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부정선거론과 정확하게 절연하고 자꾸 나와 반대되는 지지자를 하더라도 그 마음을 얻어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 선거 승리의 어떤 전제이고 기본일 텐데 예. 계속해서 탄핵에 대해서 정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재판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쫓아내라는 식으로 그 집회를 참석하고 선동한다는 것은 조기 대선을 포기한 것과 같다. 이미 조기 대선을 포기했고 그래요. 다음 지선 내지는 공천에서 총선에서 자신의 어떤 공천이나 다시 한번 받아보자라는 못된 심산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 대선을 포기한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집회 지금 일정 현실상으로는 국민의힘이 예. 국민의힘이 이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지만은 예. 그게 음모론자가 핵심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이제킹 된 거예요. 네. 하이제킹 되고 그런 만큼 보수가 분열됐죠. 보수가 지금 음모론을 믿는 보수, 안 믿는 보수가 한 5대5 정도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적대감은 대단해요. 예. 그럼 이거는 조기 대선 포기에 가깝긴 가깝죠. 그러나 이 한국 정치라는 게 너무나 드라마틱한 변전의 요소가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 대통령의 마지막 카드. 이번에 뭐가 대구에서 있습니까? 예. 5만 명 모였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이 아니, 대통령도 국민도 있고 대통령도 그렇고 어허. 그다음에 강성 보수층도 그렇고 예. 또 여론지 상당히 올라갔는데 저는 예.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야 해버리겠다. 네, 그만두겠다. 물러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예. 하야하겠다 어허. 하고 던져버리면은 어. 영웅 되는 거 아닙니까? 국고의 영웅 되는 것 아닙니까? 혼란이 일거에 해소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되죠? 우선 헌법재판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본인 하야해버렸는데. 예.
그러면은 형사재판만 진행되는 건가요? 헌법재판 네. 결정을 놓고 뭐 좌우라든지 뭐 이렇게 격돌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 지금 제일 걱정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예. 헌재에서 어떤 결정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막 싸우면은 이거 3월 중하순에. 그렇죠. 예.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책임을 지고 나간다 하면은 아주 남자답다고 해가지고 지금 인기가 올라 있으니까 예. 높아 있으니까 12월 7일 그날 오후에 이 탄핵 표결을 앞두고 그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저 하야 일정 비슷한 발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당이 임하겠다는 그러니까 걸 자신의 그렇죠. 퇴진 문제를 포함해서 맞아요. 당 그건 언젠가는 하야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하야 카드가요 별 힘이 매력적이지 없었습니다. 않아.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예. 지지율이 올라 있을 때 그걸 딱 포기해버린다 이거죠. 아. 저는 계산으로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저는 거리에서 이런 사람이 몰려오더라도 이번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문을 쓰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8대 0을 예상하세요? 8대 0으로. 아. 8대 0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뭐 5대 3으로 뭐 기각될 수도 있다 기각된다든지 이런 뭐 얘기도 4대 있고. 4로 기각된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예. 다 저 근거가 없고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있고 이건 굉장히 이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상을 줄지 모르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멋지게 그만두는데 예. 당신은 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건 또 범보수 아니 자유진영을 단절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불구속 재판, 아하. 불구속 재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음. 하는 동정론이 일어날 겁니다. 예.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이 보수층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런 카드를 쓸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한 열흘, 아하. 보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건 뭐 누가 봐도 파면 결정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세가 된다면 이 카드가 잘 먹히지 않을 거라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이 신속하게 타이밍. 지금이 하야할 타이밍이다. 네, 대구 집회를 딱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지지자들이 얼마나 모였고 또 거기에 지금 젊은이들이 많다는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그렇죠. 젊은이들이 지금 나라 생각하는 거 참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김기현 아니에요? 표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지금 일단 좀 반성적인 말씀을 들어보자면 네. 이제 젊은 남성들, 젊은 층들이 많이 집회에 나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도 성향은 보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그렇게 있고 과격한 방식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그들을 대변하지 못한 보수정당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전 정부에서 본인들을 뭔가 잠재적 가해자 내지는 PC주의에 지쳐 있었던 본인들의 어떤 갈증을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런 방식으로 좀 과격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성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예. 한간에서는 재판관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다 보니까 4대4 기각 나올 것이다. 그게 이제 이진석 방통위원장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 판사 출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오히려 보수 성향의 판사분들이 훨씬 더 헌법을 더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그 가치를 더 보수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맞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진보 성향의 판사들보다 훨씬 더 이른바 빡세게 이 탄핵 심판에 나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갑조 대표님 말씀처럼 8대 0이 나올 것에는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고 예. 똑같은 의견입니다. 아, 헌재 결정 8대 0 예상하신다. 저는 이긴 최고위원. 최고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개혁신당의 책임이 좀 있어요. 개혁신당 때문이에요. 2030은 이준석 키즈라고 불릴 정도로 이준석 대표의 전 대표의 영향이 큰데 네. 왜 이 사람들을 방치를 해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휩쓸리도록 만들었냐 이거지.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9명 완전체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나 최상목 권한은 여야 합의 없었다. 이 부분을 계속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관에서 이제 관련해서 심의를 할 때 이 서로 공문을 주고받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헌재에서도 질문을 했었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유했던 공문들 잠깐 좀 보여주시면 저기 이제 12월 9일 날
국민의힘이 조한창 재판관, 민주당은 이제 정계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서로 2대1로 추천한다. 12월 9일 서로 이제 국회에 보냈던 그 공문이고 이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이제 관련 3인에 대한 청문회 위원들을 함께 또 이제 하기 위한 청문위원도 만든 그 이제 공문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 저러한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이 찍힌 공문들이 저렇게 오고 갔는데 여야 합의가 왜 없었다고 하는 것이냐 재판관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헌재 구성에 9명이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여야 합의가 없어. 여야 합의란 뭔가요? 여야 합의란 근데 지금 이제 예. 여야 합의는 있었다고 봐야 되고 다만 그죠? 예. 이쪽에서 절차상의 실수로 우원식 국회의장. 의장 이름으로 한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런가요? 그거는 국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하. 헌법재판소에 그 청구를 할 때 예. 그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죠. 절차상의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 재판 예. 절차상의 자, 문제. 그런데 문제는 마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이번 탄핵 심리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어렵다는 음. 게 중론이던데요. 너무 늦었다는 거지. 예, 예. 심리가 너무 좀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진행됐기 때문에 또 예. 추가로 참여시키면은 이게 또 그래서 어차피 8명으로 가는 체제로. 거 아닐까요? 예. 8명 체제로 가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저는 무리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아니 뭐 장사 하루 이틀 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이 판단했을 때 아하. 자신들과 맞지 않는 성향의 판사와 재판관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죠. 마은혁 재판관을 두고 본인의 출신과 성분, 과거의 발언, 했었던 판결을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인즉 본인들의 성향과 맞지 않는 재판관은 분명히 탄핵을 인용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전형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더 이상 이런 궤변 같은 건 늘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탄핵 심리의 성격에 대해서 예. 자꾸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언론사가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 이거는 형사재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만큼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뭐 대통령 탄핵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파면이죠. 직위에서 직위해제. 파면하는 것 예.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서의 논의는 뭐 현장 조사도 할 필요가 없고 양쪽 주장 다 들어보고 징계위원회에서 한다는 그 정도인데 어떤 면에서 회사의 징계위원회 성격인 거죠, 사실은. 거기에 예. 굉장히 형사재판의 증거 채택 같은 걸 이런 걸 지금 요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면은 헌법재판소가 누구 편을 든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예. 그게 헌재 흔들기. 또 하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 위반의 중대성 아닙니까? 그죠? 예. 헌법 위반이라는 건 분명한데 이게 중대하냐 안 하느냐. 예. 그러면은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헌법에도 그래 적혀 있고 예. 개헌법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 보낸 건 사실 아닙니까? 본인도 선관위에 지시했다고 시인을 했고 시인을 했죠. 대통령도. 간 거는 사실이에요. 예. 자, 그건 우리나라 건국 77년 역사에 처음이거든요. 계엄령이 17번 펴졌어요. 예. 이번까지 포함하면 18번인데 예. 한 번도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도 판결 무색이 쉬운 거 아닙니까? 네. 자, 이어서 자, 마지막 영상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겨레와 또 윤 대통령을 비판을 쏟아냈는데 영상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탄핵 계엄 사태가 생기고 나니까 정말로 이 자괴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말로 좀 잠을 자기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송구한 마음이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당이 좀 더 포용하고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조금 더 이렇게 개방하고 포용하고 확장해 나가고 그런 뒤에 다시 힘을 모으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잘 이제 이끌어가 주기를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과 관련 두고두고 후회한다. 당시 회견을 해보면 윤석열 당시 후보자만이 검찰 개혁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발탁을 했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너무 낮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줬다는 자괴감이 크다. 지금 밤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다. 뭐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예. 윤석열
검사를 이용해 먹고 이용해 윤석열 먹고. 대통령한테 당한 거죠. 아. 이용당한 거지. 아하.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게 된 첫 번째가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수사입니다. 맞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해가지고 무리를 많이 했어요. 그 댓글은 범법이 아니에요. 국정원 직원들이 사이버상에서 북한과 싸우는 과정에서 뭐 야당을 공격한 게 몇 분 있는데 이걸 선거 개입으로 몰아가지고 하니까 그때 그 상관들이 말리고 하는데 반발해가지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사람에게 않습니다. 충성한다는 말을 남겨가지고 그 민주당이 좋아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특검 박영수 특검에 그 들어가서 밑에 주임검사 딱 팀장이 콤비가 돼서, 돼가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한 2년 동안 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해가지고 그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아마 5명 이재수 당시에 기무사령관 또 그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잘 써먹었지. 그러다가 이제 검찰총장으로 딱 되니까 야심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수사를 하면서 삐그러져 버린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을 해야지 남 탓할 때, 남 탓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검찰개혁. 예.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조국 수석이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다. 그 검찰개혁의 성격이 뭡니까? 그게 공수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좌파적 정치적 수사기관을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을 통제하는 그런 걸 만들려고 했다가 이렇게 부작용 난 거 아닙니까? 아니 조국 씨가 전향하지 않은 사회주의 혁명 이론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검찰 체제가 아니고 그거는 다른 차원이라고요. 그런 면에서 예. 문재인 정부에 과거 있었던 것 같다. 자업자득이 예. 이게인적으로.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그 소개해주신 이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의 네. 질문이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해서 묻는 질문의 답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주요 답변의 핵심이 인사 실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보수 정당이 5년 만에 정권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인사 실패뿐만 아니라 부동산 값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우리 개혁신당한테 갈라치기 정당이라고 하지만 찐 갈라치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다고 좀 평가를 하거든요. 그것이 젠더라든지 세대라든지 그리고 자꾸 뭔가 또 언어로 사람들을 교정하려 들고 가르치려 들고 언어를 바꾸려고 하고 사람들을 사상을 검증하거나 문화를 검열하려 하는 이런 모습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 나와가지고 보수 정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초적인 그 디딤발을 본인이 제공한 건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징계가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국민의 후보로 만들어준 것이고 그래서 결국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기 변명식의 인터뷰를 굳이 지금에 와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본인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재명 대표의 잘사니즘, 어제 있었던 연설, 그 총평 한 1분씩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재명 대표의 변화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저분은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예.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만 잘사니즘. 주 4일 그 문제. 그 문제는 그거는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기업가. 자영업자한테는 자영업자. 완전히 날벼락 아닙니까? 점심 먹으러 이제 금요일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회복과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예. 회복과 성장이 아니라 성장과 회복이지. 예. 성장을 해야 회복이 되는 거지. 예. 회복하기 위해서 맨탕 놀다가 보면은 성장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성장도 강조하긴 했습니다. 52시간 예배 적용도 필요하지 않겠냐 뭐 얘기는 했었는데. 예. 자, 이게 근데 성장과 4일 근무 52시간 예외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본인이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것들을 버리고 우경화되거나
우클릭하는 것은 그만큼 대선에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증거인데 잘사니즘 같은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어떤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목적과 방법과 과정을 정당화하는 이런 마키아벨리니즘부터 버려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이재명 대표의 잘사니즘 이제 어떠한 실천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것이 또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늘 더 라커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조갑재 대표님, 이계인 최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죠.